삼성전자가 장기 랠리를 가져갈 성장주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나 약간 손실이 있는 거를 매매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늘부터 1일이라는 투자법이 제일 좋지 않나.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성장주가 주도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곧 다가올 조정장에서 후루룩 빠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대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장의 폭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1차 대전 때에는 약 이제 10년에 걸쳐서 5배 정도의 상승장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는 거의 한 15년에 걸쳐 가지고서 이제 4배 정도 상승장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기술은 뭐였나요? 1차 대전 때는 아무래도 통신 관련된 뭐 라디오나 TV, 그 다음에 이제 마이카를 가지기 시작했으니까 자동차 이런 것들이었고요. 2차 대전 때에는 제약 쪽에서 눈부신 기술 개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종 화학품들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합성을 잘하면서 신기술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은 좀 앞서 나가는 거긴 하겠지만 약금융 장세에서 큰 폭의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을 주도할 성장주는 어떤 기술일 걸로 예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약 쪽에서도 사실 이제 저도 백신을 맞았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해서 백신이 이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완전히 증명이 되면은 다양한 이제 제약 내에서 분야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제약 쪽에서도 또 한번 큰 기술 혁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분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다 맞았으니 이 네네.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걸 예. 가지고 새롭게 또 신약 개발하고 백신 개발하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당장에 눈앞에 오게 될 조정장은 눈에 안 보이고 또 막 그 네네. 뒤에 펼쳐질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눈이 또 반짝반짝해지는데 사람이 네. 이렇게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만약 진짜 이런 식으로 흔들림이 있는 증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빚내서는 투자를 지금부터는 안 하셨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대단히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하셨고 10년 뒤에 엄청 오를 종목이어도 빚내서 하셨다가 만약 그게 중간에 빚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원금을 다 손실을 하게 되시면은 그 찬스가 안 오거든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 한 가지 정도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또 많은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또 개인들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리면, 하반기에 상승의 장이 한 번 더 있을 거다. 이건 이제 조정에 의한 상승장이죠. 이때는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리오프닝 주가 좀 이제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리오프닝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장이 될까요? 일단은 리오프닝에 대해서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 리오프닝이 사실 한 번은 투자자들이 속으셨어요. 몇 달 전에 리오프닝주 좋다고 했다가 델타 변이가 확 맞아요. 퍼지면서 좀 다시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차이점이 그때하고 다른 거는 백신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맞았다. 그 점이 차이여서 이번에는 진성으로 이제는 리오프닝 주들이 좋을 수 있는, 숫자로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전체 카테고리 묶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게 실적 장세 후반부로 지금 넘어왔다는 거고, 그쵸. 후반부는 개별주 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흔히 하나의 큰 테마로 묶어서 다 같이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장은 금융장세하고 실적장세 초반부까지 잘 먹히고요. 후반부부터는 이게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우라가미 구니오 그분의 책에 봐도 실적장세 후반부에는 30% 정도의 종목만이 상승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도 좀 이제 바텀업으로 보셔서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 하면은 이제 여행, 호텔, 엔터 이런 것들인데 뭐 사실 대표주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 종목들이 좋다는 것들에 대한 리포트들도 쭉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펀드 매니저님만의 종목 선별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준을 몇 가지 잡는데요. 요번에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동안에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서 증자를 했던 기업들,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단순히 차트만 보시면 아직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해서 낫네 라고 하시겠지만, 그때하고 시총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 시총이 더 커져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지분 가치가 희석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기를 어쩐지 당부를 대한항공이 안 드리고요. 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똑같이 엄청 큰 위기를 겪었는데, 누구는 사실은 그냥 두 손 꼭 잡고 이 위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식으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 시간에 낭비한 기업도 있을 거고요. 어떤 기업들은 그래 위기를 이제 기회로 삼자 해가지고서 그 사이에 뭐 구조조정을 했던지 아니면은 돈을 가지고서 주변에 이제 싸게 나온 경쟁업체를 인수를 한다든지 어쨌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이 일단 지금까지는 취급을 받았죠. 위기가 오니까 다 같이 많이 빠지고 반등할 때도 어차피 비슷한 거 아니야? 수혜 정도가 다 같이 올랐는데 사실 코로나 기간 꽤 길었어요. 1년 반이 있으면서 누군가는 노력을 했고 누군가는 안 했거든요. 그 차이가 또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서도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보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리오프닝의 반등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워낙 지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조정장 한참이고 이게 11월에 쭉 반등이 있다가 막 11월 당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너무 코로나 이후는 전대미문의 속도라 이거는 뭐 정말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반등이 나타나면 조금씩 이제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현금을 가지는 것도 좋은 투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는 그렇다고 뭐 전액 현금화를 하시다 그러는 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투자하실 때 항상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그 뒤에 좋은 게 보였을 때에도 즉각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좋은 이제 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건 좋고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운용사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매도를 할 때에는 사실 이제 운이 좋으면은 매도할 때 순서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오늘 바라지 말고 예를 들어 오늘 뭐 갖고 있는 종목의 비중대로 10%는 팔아 이건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1,000만 원인데 오늘은 무조건 100만 원씩 열흘 동안 팔아 이런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내가 오늘은 전체 포트 중에서 한 5% 정도 현금화를 해볼까? 그러면 그 비중만큼 그냥 다 해서 현금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사실 때에도 투자하셨던 투자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아무 이유 없이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이에서 요거를 뭐 어떤 거는 지금 당장에서 또 뭐 특별하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과거에 내 자신의 논리 그때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에 반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네. 또 그래도 이제 사람이 참 욕심이 끝도 없는 게 최근에 카카오 같은 네, 예전에 네. 작년 대장주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조금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예전 생각하면 많이 싸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앞으로의 대세 상승을 내다봤을 때 그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쌀 때 들어가서 쭉 가져간다. 이 방법은 어때요? 제가 사실 이제 정말 존경하는 저희 이제 선배님들께 들었었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노하우, 특히나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물린 종목들이 포트에 꽤 있을 때, 그럴 때 소위 말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냐, 포트를 어떻게 짤 거냐에 대해서 정말로 기억에 남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 조언은 뭐냐 하면 오늘부터 1일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까맣게 잊고 네. 새롭게 한번 짜보는 거죠. 내가 오늘 1,000만 원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싶으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보고 지금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투자에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더 솔직하게 마음이 가는 쪽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오늘부터 1일이고요. 아. 이제 제가 산 가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10만 원에 샀는데 지금 한 8만 5천 원이다. 그러면 손실이 15% 났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매수한 가격을 오늘 가격인 8만 5천 원이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안전마진하고 다 계산해 보시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생각을 해 보셔야 이제 냉철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약간 손실이 있는 거를 막 매매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지금 아직도 개인 투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갖고 계실 거거든요.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도 있어요. 파란불이 엄청 켜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쭉 가져간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금의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금의 성격 자체가 제가 이걸 가지고서 당장 몇 달 뒤에 써야 될 돈이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매매가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거 안 되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다.
뭐 그런 분들 자식까지 가야 계시잖아요. 돼요? 아니요, 이제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네요. 어떤 분들 보시면은 그냥 월급 들어올 때마다 삼성전자 계속 매수했더니 나중에 이만큼 수익이 났어요. 그런 사례들이 요즘에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듯이 이제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시각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 방법을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거를 이번에 계기로 좀 찾으시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방법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한 투자자라는 분들, 성공한 방법이 다 다르세요. 맞아요. 제가 몸담았던 곳이 가치 투자를 지향하긴 하지만 가치 투자만이 정답이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는 이제 매매를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내면의 소리를 솔직하게 들으시고 내가 정말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인가? 난 정말 가치 투자자인가? 혹은 아니면 나는 어떤 방법에 제일 이제 그 마음이 편하게 투자를 했던가? 라는 거를 잘 찾으시고 그에 맞게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찾으시기만 해도 사실 투자를 하루 이틀 하실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평생에 걸쳐서 아마도 계속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그것만 찾으셔도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게 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급 변동하는 장에서 일단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네네. 투자 시기를 너무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저도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게 2006년, 7년. 엄청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이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워렌 버핏이 된 줄 알았어요. 사기만 하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참히 깨졌었죠. 그렇죠. 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학내에 있는 투자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제가 조금 너무 두서없이 투자를 했었구나. 근데 이제 반대로는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금융위기 그 위기 상황이 정말로 극심했던 시기, 코스피가 900포인트가 무너지던 그 시기에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또 좋은 기억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학업적인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대부분의 기업이 안전 마진이 2배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션 시간에 발표를 하니까 엄청난 반발에 휩싸였죠. 너무 향후를 장밋빛으로 보고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거는 저 개인적인 투자관에서는 아 이게 증시는 언제든지 정말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예측이 참 어려운 것이고 근데 이제 믿고 갈 수 있는 북극성 같은 존재는 밸류에이션 우리가 잘 열심히 해보는 거구나 그게 참 잘 작동을 하는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의 흔들림을 많이 보완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쪽에 밸류에이션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도 사실은 여러 가지거든요. PER, 네. PBR부터 해서 PER을 다시 EPS 성장률로 나눈 뭐 PEG로 성장률을 찾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펀드 매니저님은 어떤 밸류에이션에 의존을 하세요? 저는 이제 소위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 DCF법을 제일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PER, PBR도 당연히 보죠. 참고가 되기는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멀티플을 몇 배를 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확신이 없더라고요. 증시 상황에 따라서 그 멀티플이라는 게 계속 변화를 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거죠. 네네. 그리고 어쨌든 그것도 이제 EPS나 아니면은 BPS를 구하는 거에서는 미래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미래를 좀 더 잘 예상해보자. 그래서 DCF를 하게 된 거고요. 사실 DCF에 대한 엄청난 단점을 지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자의적이다. 미래에 이제 그 예상한 숫자를 조금만 바꿔도 목표 주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좋은 점이 예측이 저 개인적으로 스터디가 덜 돼서 예측이 덜 되는 종목은 그러면 DCF 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은 투자를 안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안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스터디가 잘 돼 있고 잘 아는 분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그것 자체만 해도 DCF가 주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현금 흐름이 예상되려면 사업 네네. 구조와 사업 간의 지분 관계가 되게 심플해야 되는 그것도 거잖아요.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당장에 현금 창출을 할 수 없는 되게 미래 성장성 기업도 배제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아닌가요? 예, 미래 성장 기업 중에서 사실 많은 부분은 배제가 되겠죠. 이제 네. 제 예상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어떤 부분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야의 엔지니어시면 그 분야가 어떻게 발전할지
많이 저희보다 아실 거잖아요. 그러시면 그런 분들은 아, 이 산업이 이렇게 흘러갈 거고 산업 성장성 하시면 그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예측 가능한 방법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카카오처럼 지분 관계가 복잡한 회사들은 DCF로 계산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제 카카오 DCF로 하게 되면 여기에 제가 쏟아야 될 그 에너지가 너무 크거든요. 그냥 회사가 굉장히 많고 그 부분들이 말씀해 주신 미래와 관련된 게 많아서 하나하나 예상이 되게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사실 예상하기에. 근데 이 부분이 또 플랫폼이나 콘텐츠 쪽에 있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한테는 그게 사실 알고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분들한테는 어려울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쉬울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남들한테 얘기할 때 좀 소위 말해서 아는 척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솔직한 마음의 소리에서 아, 내가 진짜 알고 있어. 그거 느낌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차장님 마음속에는 삼성전자가 장기 랠리를 가져갈 성장주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신 이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경쟁사 대비해서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더 싸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로 다들 꼽는 거는 뭐냐면 현금 창출하는 능력은 탁월한데 그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좀 차별적 랠리를 펼칠 때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 그다음에 배당을 동시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사주 매입 소각은 안 하거든요. 현금 배당만 분기 배당으로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하만이라든지 M&A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긴 하지만 했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에는 뭐 사실 현금을 그냥 쌓아놓고 쟁여두고만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멀티플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딱 한 가지 눈여겨보시라라고 하는 게 과연 그 현금을 어디에 쓰느냐.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유의미하게 못 달라질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가지고서 성장 산업에 투자를 크게 M&A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재개를 한다든지 라는 것이 오게 된다면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년에 이 코스피를 주도했던 주도주들 상위 시총 뭐 10개 기업만 봐도 다 들여다보면 성장주예요. 물론 네네. 반도체 빼면 인터넷 있죠, 바이오 있죠, 2차 전지 있죠. 다 성장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네. 기업들이 그럼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금융 장세 이후에 오게 될 이 주도 랠리에서 성장주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해요. 사실 이게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에 너무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하락이라는 게 만약에 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이제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이라는 것이 어떤 그림으로 만약 하락이 오게 된다면 왔을까? 그 이후에 사실 말씀을 드려도 좀 늦지 않은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솔직한 얘기일 예, 거예요. 만약 그때가 예. 돼서 다시 한번 다시 불러주신다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때는 정말 역금융 장세 속에서 네. 어떤 기업이 이제 10년 대세 상승을 이끌어갈 성장 신기술 기업이 될 것이냐, 네, 이거를 찾아보는, 많이 공부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네, 요즘 워낙에나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네. 얘기를 쭉 네. 이제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는 역금융 장세보다는 당장 있을 반등 장세가 기대돼요 했는데 1시간 지나니까 바뀌었어요. 당장 올 반등 장세보다 이제 그 이후에 찾아올 역금융 장세가 좀 두려우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아니요, 저는 오늘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10년 이상의 좋은 증시가 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산업에 엄청 투자를 하고 그게 이제 꽃을 피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근데 그 뒤에 10년 동안은 엄청 꽃이 피우게 된다. 조바심 내지 네네. 말고 한 1년 네네. 정도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겠다.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는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님과 제도권에서 벗어난 이 시각으로 네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한글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일 퇴근길 또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